하나, 둘, 셋. 겨울 서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겨울입니다. 오늘은 또 조금 다른 환경에서 촬영을 하고 있죠. 오늘의 주제는 여러분이 제목에서 보셨다시피 제가 밤 12시에 읽은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약간 이렇게 어둡게 해놓고 핀 조명만 해놓고 촬영을 해보고 있는데요. 밤 12시에 읽은 책이라는 주제가 나오게 된 이유가 뭐였냐면 여러분은 어느 시간대에 본인이 제일 싫으세요? 그 누구나 자기 혐오의 그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오락가락 하는데 한창 내가 되게 싫고 모든 게 싫고 살아있는 게 괴롭고 막 그런 시즌이 되면 밤 12시마다 그렇게 힘들어요. 어떤 시기냐면 12시쯤에 그런 시기에는 상태가 좋지 못하니까 빨리 자고 일찍 일어나서 해 떠 있을 때 활동 많이 하고 건강하게 살아야겠다 막 이런 생각에 빨리 누워요. 한 12시쯤 눕는 거죠. 평소보다 빠르게. 이렇게 누워가지고 나는 왜 살아있지? 내 삶에 무슨 의미가 있지? 난 쓰레기야. 막 이런 생각을 이렇게 누워가지고 막 하는 거예요. 밤 12시마다. 내 삶은 어딘가 잘못됐어. 막 이런 생각을 막 하면서 나는 왜 살아있을까? 내 삶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12시에 이렇게 침대에 누워가지고 뒤척뒤척 하면서 번뇌와 고민에 빠지는 때가 있는데 이거를 극복하는 방법은 뭐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저는 아무래도 책을 많이 읽는 편인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이 들면 물론 책을 읽을 힘이 안 날 때가 조금 더 많지만 이런 생각을 하는 시즌이 되면 아무래도 삶의 의미와 관련된 책들을 좀 찾게 되고요. 그러니까 찾는 책들도 무슨 마음을 뭐 위로해주거나 마음을 도닥여주거나 이런 책이 아니라 더 막 파고드는 책 있죠. 인간의 삶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뭐 이런 걸 탐색하는 그런 책들을 찾게 돼요. 저는 좀 그런 기질인가 봐요. 저는 어릴 때부터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이런 관련된 책들도 많이 읽어왔거든요. 사실 제가 철학과를 간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이기도 하고 근데 아무래도 사람이 계속 환경이 변하고 사람이 변하고 하는 일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경험이 변하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많이 책을 읽었는데도 잊을만 하면 이런 자기 혐오가 찾아오기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뭔가 기질일 수도 있고요. 뭐 병일 수도 있고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겠죠? 저는 하여튼 이런 자기 혐오의 시기를 피해가질 못해가지고 항상 정통으로 원투를 맞아버리는 스타일인데요. 맞으면 이렇게 되는 그런 스타일이어가지고 가장 최근에 너무 강력한 자기 혐오에 사로잡혔을 때 읽었던 책을 여러분께 한번 소개해드리면 어떨까. 그리고 앞으로 약간 뭐 비정기 시리즈가 되겠지만 밤 12시의 책이라는 컨셉으로 이런 책들을 종종 좀 다뤄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제가 이런 생각이나 이런 걸 전혀 느끼지 않고 살아간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걸 부러워 하시는 분들도 제가 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 사는 거 다 똑같잖아요. 저도 어떤 병적인 자기 혐오를 제 안에 가지고 있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기가 참 쉽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순간에는 결국은 내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찾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께도 조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영상을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사실 제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제 고민을 해서 제가 원래 내렸던 결론은 삶의 의미가 없다는 것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삶이 시작된다 뭐 이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삶의 의미가 없다는 걸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게 저의 여태까지의 결론이었는데 왜냐면 이거는 이제 제가 그냥 처음부터 삶의 의미가 없어 라고 했던 게 아니라 너무 많은 고민과 생각과 독서와 뭐 이런 걸 거쳐서 이제 저의 잠정적인 결론이었는데요. 별다른 의미가 없다. 이걸 웃으면서 가뿐하게 살아야 된다 라는 어떤 잠정적 결론을 내리고 있었는데 지금도 그 생각에는 뭐 큰 변화가 없긴 하지만 이 생각이 위협당하는 순간들이 항상 오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책을 찾게 되더라고요. 어쨌든 그 순간을 넘겨줄 수 있는 책이 저한테 필요한 거죠. 그 시기를 제가 잘 이렇게 넘어가서 그 다음에 다시 제가 좀 이렇게
가뿐한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그걸 견딜 수 있게 저의 괴로움을 같이 이렇게 파고 들어가주는 책이 저한테 필요한 거였고, 그런 의미에서 이런 책들을 가끔씩 소개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밤 12시의 책 시리즈의 첫 번째 책으로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책은 왜 살아야 하는가입니다. 제목 너무 직접적이죠. 제가 이 책을 왜 샀냐면 제목 때문에 샀어요. 아니, 서점을 갔는데 이 책이 딱 있는 거예요. 제가 딱 그 시즌이었거든요. 아, 왜 살아야 되지? 삶의 의미가 뭐지? 뭐 이런 생각을 하던 시즌에 서점에 갔는데 왜 살아야 하는가 딱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자마자 이제 뭐지? 하고서 이렇게 집어들어서 저자 이력을 확인하고 목차를 좀 확인한 다음에 뒤에 조금 읽어보고 사야겠군 이라고 생각해서 사왔던 그런 책입니다. 소개를 좀 간단히 드리자면 부제로는 삶과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 선 사상가 시인의 대답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저자는 미하엘 하우스켈러라는 사람이고요. 독일 철학자예요. 2003년에 영국으로 건너가서 엑서터 대학교에서 철학 교수를 지냈고 지금은 리버풀 대학교에서 철학을 가르치고 있다고 합니다. 전공 분야는 도덕 철학이고요. 도덕 철학이기 때문에 상당히 적임자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주제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셨을 것이고 이런 주제에 대해서 많이 써보셨을 것이고 그리고 그 밖에도 심리 철학, 미학, 예술 철학, 현상학, 포스트 휴머니즘 철학 등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윤리적으로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 우리는 누구이고 어떤 세상에서 살고 싶은가? 라는 궁극적 질문을 탐구하기를 좋아한다. 철학은 과학보다는 치료에 가깝다는 생각을 가지고 섣불리 답을 찾기보다는 근본적인 질문을 이끌어내고자 한다.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적합한 사람이 썼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이 제목도 너무 와닿았고 여기 써있는 나는 밤마다 죽음을 쓸었다라는 이 문구에도 너무 이제 매혹이 되었기 때문에 책을 구매를 하게 됐고 이 책에서 소개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좀 흥미로웠던 게 이 책에서는 철학자만 다루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쭉 읊어드리자면 쇼펜하우어, 키에르케고르, 허먼 멜빌, 도스토옙스키, 톨스토이, 니체, 윌리엄 제임스, 마르셀 프루스트, 비트겐슈타인, 까뮤 이렇게 있어요. 철학자도 있고 소설가도 있고 철학자이면서 소설가였던 사람도 있고 그런 거죠. 정말 철학자들의 생각만 모아놓은 게 아니라 소설가들의 그 소설 세계를 통해서도 어떤 세계관을 만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되게 매력적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상가 10명의 이야기를 이렇게 10챕터에 나눠서 다루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 10명의 이야기를 밤 12시마다 한 챕터씩 누워서 나 왜 살지? 막 난 쓰레기야 이런 생각하다가 비쩍비쩍 이렇게 걸어 나와가지고 소파에 앉아서 딱 펼쳐서 한 챕터를 딱 읽고 연필을 들고 밑줄 치면서 집중해서 읽고 다시 누워서 잠을 청하는 식으로 이 책을 읽었습니다. 이 책에 대한 저의 감상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이 책이 마음에 들었냐? 마음에 들었습니다. 마음에 들었는데 일단 좋았던 점이 뭐냐면 이분이 각 철학자와 소설가의 그 세계관을 굉장히 전달을 잘하세요. 그러니까 솜씨가 좋은 전달자 겸 해석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이야기를 풀어내는 방식도 그냥 이 사람은 이러저러하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소설에서는 이런 주인공이 이런 행동을 하는데 그러면서 그 주인공의 행동을 쭉 써요. 쭉 쓰고 나서 그것에 대해서 도스토옙스키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다 라고 하면서 진짜 하고 싶은 말을 이렇게 쭉 쓰고 그 뒤에 이제 그걸 정리하는 내용을 쓰거나 아니면 또 다른 책에서 가져와서 인용문을 가져와서 쓰고 여기서도 이 작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서 서서히 드러나는 식으로 처음부터 그냥 이 작가는 이렇게 세계를 바라봤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의 어떤 한 챕터마다 기승전결을 가지고 이 글을 구성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달자로서 그리고 해석자로서 글을 쓰는 사람으로서 솜씨가 뛰어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게 번역의 공도 있는 것 같긴 한데 되게 마음에 와닿는 문장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제가 문장 몇 개를 좀 읽어드리면 자, 첫 번째로 좀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이건 키에르케고르 파트인데요. 가장 불행한 사람은 희망할 것이 없으면서도 계속 희망하는 사람이거나
회상할 것이 없으면서도 계속 회상하는 사람이다. 하지만 과거가 이미 지나갔으며 따라서 더 이상 바뀔 수 없는 반면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진정한 불행은 주로 미래 존재의 상실보다는 과거 존재의 상실에 있다. 뭐 이런 문장이라든지 뒤에 이제 키르케고르의 글을 인용해 오는 게 있는데 이분이 인용을 되게 잘하세요. 되게 적재적소에 인용을 잘하는 그런 작가인데 이런 부분이요. 이런 의미에서 자기 자신으로부터 부재하는 것은 무의미한 삶을 구성하게 된다. 희망하는 것이 이미 뒤로 밀려났다는 점에서 미래가 이미 끝이 났고 회상하는 것이 앞에 놓여 있다는 점에서 과거가 아직 도착하지 않은 삶인 셈이다. 이와 같은 사람은 quote, 젊었던 적이 없기 때문에 늙을 수가 없고 이미 늙었기 때문에 젊을 수가 없다. 다시 따옴표 열고 어떤 의미에서 그는 살았던 적이 없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다. 또 어떤 의미에서 그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살 수가 없다. 이제 방금 코트한 문장은 키르케고르의 문장인데 너무 좋지 않나요? 이런 문장 읽으면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어떤 의미에서 그는 살았던 적이 없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다. 또 어떤 의미에서 그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살 수가 없다. 이런 문장이 막 심장을 파고드는 그 느낌이 있지 않나요? 이걸 공감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의 경험을 해보셨다면 아마 이 문장이 굉장히 마음을 파고들었을 거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인용문 외에도 기본적으로 문장들이 되게 와닿는 문장들이 또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것도 키에르케고르 파트인데요. 절망한 사람은 따옴표 열고 자기 자신을 잠식할 수도 자기 자신으로부터 벗어날 수도 무의 상태로 돌아갈 수도 없다. 따옴표 닫고 우리는 우리가 아닌 것이 되기를 바라며 우리가 되어 있는 것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자기가 되고 싶은 것이 되지 못했다는 사실에 절망하는 사람은 사실 자기가 되고 싶은 것이 되지 못한 자기 자신에게 절망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자기가 어떤 것이 되고 싶었던 유일한 이유가 자기 자신이 되고 싶었던 것이기 때문이다. 네, 물론 이제 키르케고르 파트에 등장하는 이제 신앙의 문제가 나오는데요. 저는 신앙이라는 게 어느 정도 기질이 작용을 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들도 있었지만 저는 또 그거에 대해서 읽는 걸 좋아하거든요. 네, 어쨌든 간에 다음 부분을 또 읽어드리면 허먼 멜빌 파트에서 이런 문장도 있었어요. 이방인은 바로 그가 이방인이기 때문에 주인이 된다. 이방인은 세상에 온전히 속하지 않는다. 이방인은 자신이 맡은 역할을 소화하는 배우이며 연기를 굉장히 잘하지만 그렇다고 그 역할에 스스로를 잡아먹히지 않는다. 물론 괴물들이 존재할지도 모르지만 그것들은 종이 반죽으로 만들어졌을 뿐이다. 연극의 등장인물은 괴물에게 상처를 입을 수 있겠지만 배우는 상처를 입지 않는다. 뭐 이런 문장이라든지. 하지만 저는 허먼 멜빌의 세계관으로 소개되어 있는 삶이 나에게 속임수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자연이 무조건 나에게 호의적이라는 착각을 버리고 어느 정도의 불신과 어느 정도의 가뿐함을 가진 채로 삶의 뒤통수를 유쾌하게 받아들이면서 이방인과 같이 약간 거리를 두고 살아야 된다 라는 것에는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닿는 문장이었다. 그리고 이런 문장도 있었어요. 이건 좀 제가 좋아하기도 하고 제가 좀 자주 쓰는 방식의 수사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우리는 삶을 갈망하는 만큼 삶을 두려워하기도 한다. 어쨌든 삶을 살지 않는 편이 더 쉽고 덜 위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가 안전과 자유 중 어느 쪽을 더 원하는지가 문제다. 더 중요하게는 어느 쪽을 더 필요로 하는지가 문제다. 네, 이건 도스토옙스키 파트인데 삶을 살지 않는 편이 더 쉽고 덜 위험하기 때문이다. 이런 식의 수사는 저도 이제 자주 쓰는 방식의 글쓰기인데 삶을 살지 않는 편이 더 쉽다라는 건 진짜 삶을 살지 않은 죽은 상태라는 게 아니라 비유적인 거죠. 내가 나로서 살아가지 못하고 내가 나의 본질이라고 느끼는 것을 실현하거나 그것을 알아채거나 그것을 희망하지 않은 채로 되는 대로 요구받는 대로 욕망받는 대로 사는 어떤 삶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장들이 좀 와닿는 문장들이 좀 있었다. 그런 식으로 한 챕터씩을 이렇게 읽으면서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10명의 사상가가
서로 정말 다른 이야기를 하거든요. 세계관이 너무 다양해요. 어떤 사람은 완전히 어떤 실용적인 관점에서 삶의 의미가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하면 삶의 의미가 생긴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삶에 있어서 아주 열린 마음으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세상이 요구하는 한계라든지 세상이 요구하는 도덕에 자신을 가두지 말고 그걸 깨고 나와야 된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 챕터 한 챕터씩을 읽어나가면서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삶의 의미를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낼 수도 있지, 혹은 찾아낼 수도 있지, 혹은 상기할 수도 있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읽었어요. 그래서 답을 찾았냐? 이 책의 마지막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럼에도 궁극의 질문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대답되지 않은 채로 남는다. 이 책이 그랬듯이 우리의 삶은 우리에게 간결하고 함축적인 결론 따위를 제시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존재하지 않게 될 바로 그 순간에도 우리는 우리의 삶이 도대체 무엇에 관한 것이었는지 실마리조차 잡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운이 좋다면 우리는 적어도 우리가 삶을 잘 살았다고, 충분히 잘 살았다고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못 찾았다는 얘기죠. 답을 찾았냐? 답을 찾았으면 제가 이걸 시리즈라고 했겠습니까? 답을 찾았으면 세상에 철학이 존재했겠어요? 명쾌한 답을 내릴 수 없는 질문이라는 게 인간을 괴롭게 하는 것이죠. 제가 앞부분에서도 이야기를 했듯이 이 질문은 완전하고 최종적인 답이 있을 수가 없고, 물론 누군가한테는 있을 수 있겠죠. 신앙 속에서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가치들에서 찾은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게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정답은 아니잖아요. 저는 못 찾았단 말이죠.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은 곧 삶의 의미는 무엇이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이 되고, 왜냐하면 이 질문에 대한 한 가지 답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무엇이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될 수밖에 없고, 그 무엇이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답을 하는 과정이 각자의 삶인 거잖아요. 나는 삶의 의미가 이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왔어. 나는 삶의 의미가 공동체의 선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아왔어. 나는 삶의 의미가 자아실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아왔어. 그런 식으로 삶의 의미는 생성되는 과정에 있는 것이지, 누군가가 딱 나서가지고 삶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라고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애초에 그런 답이 정해져 있지 않은 질문이라는 것이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각자에게 과제로 부과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것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찾고 만들어 가야 하는 무엇이고, 그 과정에 있어서 이런 책이 참고가 될 수 있다, 도움을 줄 수 있다, 뭐 그런 거죠. 네.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고민을 안 하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잘 사는 것 같기도 하고, 이 책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정말 행복한 사람은 이런 책을 읽지 않는단 말이죠. 행복한 사람들, 다시 말해 삶에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고 세상에 만연한 온갖 고통과 인간 존재의 유한함을 거의 의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철학을 하지 않는다. 그들은 삶에 관해 딱히 생각하지 않은 채 그저 자신의 삶을 살아갈 뿐이다. 뭐 이런 구절이 있는가 하면 이런 구절도 있어요. 나는 무엇일까? 나는 어디에 있을까? 나는 왜 여기에 존재할까? 나를 기다리고 있는 필연적인 죽음에도 소멸되지 않을 삶의 의미가 있을까? 이런 근원적인 질문들에 과학이나 철학이 해답을 제시해 줄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 철학은 대답하려고 시도는 하지만 제대로 된 대답을 제공하지 못한다. 그저 질문을 끊임없이 새로운 형태로 재생성하는 데 몰두할 뿐이다. 궁극적으로 철학은 쓸모없다. 이 책 왜 읽냐고요. 아, 근데 물론 이것은 이 파트에 해당하는 어떤 설명을 위한 부연입니다. 이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진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삶을 사는 것이지 삶에 대한 어떤 질문을 던진다고 뭐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한 부분도 있고, 뭐 다른 맥락에서 이게 나온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질문을 하지 않는 것이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근데 이런 생각을 안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을 안 하고 살 수 있나요? 내 삶의 의미가 뭐지? 난 왜 살아있지?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살기도 하나? 안 하고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저는 아니에요.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저한테는 좋은 책이었고요. 이 책에 있는 뭐 모든 내용에 동의해서가 아니라 읽으면서 막 반박해놓은 것도 있어요. 이런 게 책을 읽는 재미죠. 이런 저의 메모 보이시나? 하지만 이것은 아무것도 바꾸지 못해 라고 쓴 것입니다. 뭐 이런 메모라든지 책 읽으면서 이런 거 잘 하거든요. 진짜 개못 그렸다. 보이나 이모티콘? 원래 이거 그리고 싶었던 거요. 이거 그리려고 한 건데 많이 축약이 돼서 좀 이상해졌는데 저만 알아보면 되니까 어쨌든 약간 이 이모티콘 제가 그려놓을 때가 있어요. 약간 동의할 수 없을 때. 그러니까 이 책의 모든 내용에 제가 동의해서가 아니라 좀 아닌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읽기도 했거든요. 근데 그것이 책을 읽는 재미고 그러니까 왜 나는 이렇지 않다고 생각할까? 라고 묻는 과정에서 또 저에 대한 새로운 발견을 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대화를 하면서 읽었기 때문에 좀 재미가 있었고 첨언을 좀 드리자면 이런 분야에 전혀 관심이 없으시고 한 편의 책도 읽지 않으신 분에게는 쓰는 말의 방식이나 이런 게 낯서실 수도 있다. 제가 아까 몇 개 낭독을 해드렸잖아요. 거기서 뭔가 느껴지는 말의 쓰임이 있잖아요. 추상적인 단어를 많이 쓴다든지 어쩔 수 없이 이 책의 주제 때문에 추상적인 표현들이 많이 등장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이 좀 익숙하지 않으시면 읽으실 때 약간 처음에 좀 낯설 수가 있다. 라는 점은 미리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제 기준에서는 대단히 이제 잘 넘어갔던 그런 왜냐하면 저는 이런 분야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의 밤 12시의 책은 왜 살아야 하는가라는 제가 밤 12시마다 제 자신에게 던졌던 질문 이 제목으로 달린 책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시즌은 아니에요. 그 시즌은 아닌데 언제 또 모르죠. 이렇게 불현듯 찾아올지 이런 감정은 계속 오고 가는 거니까 앞으로도 이런 시기들이 있을 텐데 여러 가지 책과 함께 잘 건너가 보겠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할까 말까 좀 고민을 했는데 제 채널에 달렸던 악플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제가 소개하는 책에 대해서 뻔하다, 유치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스토아 철학, 뭐 중2병 같다, 유치하다 이런 댓글이 달린 적이 있었는데 물론 차단했죠. 근데 그걸 보고 조금 안타까웠어요. 물론 그냥 상처 주려고 한 말인 거 저도 알고 있는데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뭔가에게서 힘을 얻고 위로와 위안을 얻었다고 할 때 이 사람이 어떠한 과정으로 거기에 도달했는지에 대해선 전혀 관심을 두지 않은 채로 뭐야 스토아 철학? 중이하네 유치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되게 안타깝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거기다 대고 저는 철학과를 나왔고 절구절구 뭐 얘기해봤자 사실 제가 철학과를 안 나왔다고 해도 제가 철학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해도 제가 만약에 스토아 철학의 책을 읽고 거기서 감명을 받고 위로를 얻었다면 그걸 존중해주는 게 맞는 거잖아요. 각자가 본인이 힘들 때 어딘가에서 위로를 얻는다면 그것은 충분히 소중한 일이라는 것을 모두 그러니까 자기가 어디에서 위로를 얻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게 무슨 범죄가 아니라면 부끄러워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의 것을 무시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나 겨울서점이 여러분께 그런 역할을 조금이라도 하고 있다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보람찬 일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기로 해요. 또 오세요. 안녕.